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울 내용은 교과서 120쪽 귀족사회가 형성되다. 자, 후삼국 시대 신라 말에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자, 이제 고려라는 나라에서 이런 호족들은 다시 어떻게 됐다? 어떤 세력으로 다시 바뀌게 돼? 귀족, 문벌귀족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벌귀족, 이런 귀족사회가 어떻게 해서 고려 때 형성이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교과서는 120쪽입니다. 자, 귀족사회가 형성되다 해서 중앙정치 조직의 정비를 볼게. 자, 고려의 중앙정치는 당과 송해제도를 나라의 시정에 맞게 고쳐 이성육부로 운영을 하였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은 다 기존에 원래 가장 힘이 세고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운물 제도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했다 그랬지. 자,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왕건 같은 경우도 말했었지. 뭐라 그랬어? 중국 거는 받아들일만해.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중국 사람과 우리 고려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고려 같은 경우는 이런 당이나 당의들을 이어서 세워졌던 송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특징에 맞게, 특성에 맞게 변화를 주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중앙정치 조직 같은 경우는 이성육부였다는 겁니다. 자, 이성육부. 자, 여기 나오는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표 보이죠? 이 표는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보자. 자, 먼저 최고관사인 중서문화성은 뭘 했다는 거야? 국가정책을 건의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야. 주요 대신들, 뛰어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의 정책을 건의하고 결정을 했어. 야, 우리 이번에 우리 고려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야, 이건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하자. 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해. 왕과 함께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정책을 논의하고 견의하고 결정을 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해졌던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은 바로 어디다? 이 중서민화성 밑에 있었던 이 상서성에서 하게 되는데, 상서성 같은 경우도 하나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밑에 이병호형애공 6개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상서성은 육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했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서문화성에서 국가정책을 건의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결정된 내용들은 상서성으로 내려보내지게 되고, 상서성에서도 이거를 각 분야에 맞는 부서로 보내가지고 그 부서에서 정책들을 실시해 나갔다는 거야. 자, 오늘날도 여러분 뭐가 있어? 국가에 보면은, 자,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에 가니까 뭐가 있어? 자, 군대의 의미를 주 국방부가 있고, 또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야?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재정부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의 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 개발과 관련된 걸 다스리는 국토부 같은 뭐 있을 거고, 이런 여러 부서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고려도 마찬가지 똑같았다는 거야. 상서성에서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로 나눠져 가지고 이러한 자기들 부서에 맞는 내용들을, 정책들을 실시해 나갔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고관서인 중서문화성은 국가정책을 견해하고 결정을 했고, 상서성은 육부, 나눠져 있던 육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한번 알아볼까? 자, 2부 같은 경우는 뭘 했을까? 2부는 여러분 인사를 담당을 했어. 인사권. 자, 어느 관직에는 누구를 임명할 것이고 누구를 어디에 지방관으로 파견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병부 같은 경우는 병자. 뭐야? 병. 군대와 관련된 거겠지?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군사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했던 거고. 자, 밑에 있는 호부에서는 뭐가 있겠어? 세금이나 국가의 재정 같은 거를 관리하는 이런 부서였어. 자, 그 밑에 형부 같은 경우는, 자, 뭐겠어? 형을 내린다, 형을 집행한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법기구예요. 사법기구. 법을 정하고 그 법을 통해서 형벌을 가하는 그런 게 바로 형부였고, 그 밑에 있던 예부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외교부와 같은 일이야. 국가 간의 대신들 간의 이렇게 서로 간의 왕래가 있을 때 뭐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글도 써서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외부였고, 밑에 있는 공부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토목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뭐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는 각 부서가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두 가지는 기억해야겠지. 자, 국가 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하는 어디? 최고관세였던 중서문화성,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했던 상서성, 이 두 개 기관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밑에 국왕에 뭐라고 나와 있어? 비서기관인 중추원. 비서는 뭐야? 왕 옆에서 왕이 가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가는 게 바로 비서라는 그런 직책이지. 그런 비서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추원의 힘은 어땠을까? 강할 수밖에 없어.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중추원이 하는 일, 군사기밀을 다루고 국왕의 명령을 전달을 했대. 자연스럽게 중추원은 힘이 셀 수밖에 없지. 왕의 대리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왕의 옆에 붙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왕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중추원이었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어사대 같은 경우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을 했대. 감찰을 하고 품기를 단속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어딜까?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검찰. 이런 어사대가 검찰의 업무를 담당을 했고, 자, 그 밑에 3사 같은 경우는 화폐 공식의 출납에 관한 회계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사문화성, 그 상서성, 그리고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중추원과 검찰의 업무를 맡은 감찰이나 품위단속을 담당했었던 어사대까지 공부를 했어. 자, 그 다음이 여러분 중요해.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자, 고려의 중앙정치는 당과 성례제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고려라는 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어떻게 했었다는 거야? 바꿔서 운영을 했다 그랬지? 그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바로 뭐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거야.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뭐라고? 독자적인 회의기구로, 자, 어떻게 했다는 거? 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가장 큰 기구였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했었던 중서문화성과 이를 실시했었던 상서성은 아니고, 미안합니다. 상서성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국왕의 비서기구였던 바로 어디? 이 중추원에 가장 힘이 셌던 두 기구,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리들이 모여서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은 이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옆에 표도 있죠? 표에 뭐라고 나와 있어?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자,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어. 아까 전에 상서성에 있었던 병부에서도 국방에 관한 일을 담당을 하긴 했지만 이 도병마사가 더 큰 거야. 왜? 도병마사는 중서문화성과 또 힘이 가장 셌던 중추원, 이 뒤구기구에서도 가장 힘이 센 대신들이 모여서 있는 회의기구였지. 그렇기 때문에 도병마사의 힘이 엄청나게 셌다. 두 번째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여러 제도나 규칙 같은 걸 제정을 했다는 거. 이 뒤구기구는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보다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고려만의 독창적인 회의기구를 만들어서 꾸려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자, 그 다음에는 중앙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지방행정 조직을 알아보자. 자, 지방행정 조직. 자, 고려 초기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을 거야. 고려 초기에는 왕권이 아직 강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나라 힘이 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곳곳에까지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원래 기존의 지방에 있었던 호족, 이 호족을 통해서 지방을 다스렸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다가 광종 때 왕권 강화를 했었지. 자, 뭘 통해서? 노비왕권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광종 때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나라의 힘을 강화시켰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종 때는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완성을 했다 그랬지. 자, 보자. 성종 때는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드디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강화된 왕권과 기틀을 다진 나라의 힘을 통해서 중앙에서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는 거야. 자, 기존에는 호족들이 지방에서 자신들이 다스렸다고 하면은 이제 호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호족들을 제끼고, 야, 이제 너네 필요 없어. 우리 수도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할 거다.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된 뛰어난 인재들을 보낼 거야. 이들을 통해서 지방을 다스릴 거야.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 곳곳에 미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고구려는 전국을 크게 오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었다. 자, 이거는 오늘날에 따지도 괜찮아.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대? 8도로 나눠져 있고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있고 주요 6개인가? 광역시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도가 나눠져 있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고려는 5도가 있어. 자, 서해도, 교주도 이런 5도가 있고 양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했죠, 여러분? 자, 수도가 있고, 자, 여기가 국경지방이야. 국경지방을 맞대고 있네. 북계와 동계. 자, 국경지방을 맞대고 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 북계와 동계 두 개이기 때문에 양계라고 하는데, 이 양계지방은 다 뭐다? 국방,
국경 지방을 다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양계라는 특수한 지역이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경기는 수도 개경과 그 주변의 9년을 묶인 지역이고 양계에는 북쪽의 국경 지역으로 북계와 동계로 이루어졌으며 누굴 파견했다? 병마사, 중앙에서 병마사를 파견을 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는 누굴 파견했다는 거야? 안찰사를 파견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 일반적인 행정구역은 뭐가 있었다는 거? 일반 행정구역은 오도. 그리고 일반 행정구역은 오도에 파견했던 관리는 안찰사. 반대로 일반 행정구역이 아니라 특수한 군사행정구역이 있었다 그랬지? 거기 바로 어디였어? 군사행정구역 바로 양계가 있었지. 양계는 북계와 동계고 이때는 누굴 파견했다 그랬어? 병마사를 파견했다 그랬지. 그래서 양계 지방에 파견했던 병마사 그리고 오도에 파견했던 안찰사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도 아래에는 주군현을 두었고, 자, 여기서 하나 또 별표 칠게 있습니다. 자, 고려에는 주군현 밑에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거야. 자, 이 특수행정구역의 뜻이 뭘까? 자, 바로 옆에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향부곡소에서 지역개발과 국가가 필요하는 물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한 특수행정구역이었다. 특수행정구역이야.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노비는 아니야. 노비는 아닌데 대신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양민이나 평민과 다르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어. 그 차별적인 대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 향부곡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뭘 더 많이 내? 세금 부담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민 양민과는 다른 조금은 그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향부곡소는. 자,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소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런 국가에서 중요한 필요로 하는 물건들, 석탄이 숯이 필요하면 숯을 만드는 소가 있겠고, 아니면 도자기가 필요하면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그런 소가 있겠지. 이런 것들, 특수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국가에다 바치는 것들이 바로 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향부곡소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다. 자,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을 보자. 자, 고려시대에는 성종 때를 통해서 모든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해서 중앙의 통제력이 곳곳에 미칠 수가 있게 됐다 그랬어. 미칠 수가 있게 됐다 그랬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왜? 아직까지는 고려라는 나라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모든 통치체제가 그렇게 완성된 나라는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모든 9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이라 그러는데, 이런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의 통제를 받았다는 거야. 자,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지? 인천광역시라는 데 곧 살고 있지. 자, 인천광역시가 있으면 인천광역시에 여러분 뭐가 있어?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구들이 있어. 연수구가 있고 남동구가 있고 미추홀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인천광역시에는 시장이 있게 되고, 이런 구에는 구청장이 있게 되면서 이러한 장들을 통해서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만약에 고려를 들어서 인천광역시가 있다고 하면은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이라고 구역은 나누어져 있어. 구역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관리가 구청장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누굴 통해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 시장을 통해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바로 지방관을 모든 곳에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것을 뭐라고 한다? 속현이라 그러고,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연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현은 주연에 속해가지고 주연에 파견된 지방관의 관리를 받겠지? 이렇게 이해되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많겠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많겠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았어. 속현의 수가 주연의 수보다 훨씬 많았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방 곳곳에 지방관이 모두 파견되는 것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고려 뒤를 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돼야지만 모든 지방 곳곳에 지방관이 파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연과 속현의 존재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조세와 공물징수 등 지방행정의 실무는 그 지방에 누가 담당을 했다? 향리가 담당했다. 아, 여기 또 새로운 명칭이 나오네. 향리. 선생님, 향리는 뭐죠? 향리는 뭐냐면 여러분,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됐을 때 지방에는 누가 존재했어? 지방 곳곳에 어떤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랬지? 호족이 존재한다 그랬어. 호족들. 자, 근데 이런 호족들을 왕건 같은 경우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으로 불러들였다 그랬지?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와 자기 딸들을 자기가 드시 보내서 가족을 맺거나 왕치성을 줘서 왕족을 삼거나 토지나 관직을 줘서 중앙 나라를 위한 관리로 만들었다 그랬어. 근데 이때 중앙으로 오지 못하거나 이러한 중앙으로 오지 못해서 여전히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호족들이 나중에는 향리가 된다는 거야. 자, 기존에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 중앙으로 가서 뭐가 돼? 관리가 되고 이들이 귀족이 되는 거야. 고려라는 나라의 귀족. 근데 이때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남아있었던 지방의 호족들이 뭐가 된다고? 향리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중앙으로 온 호족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귀족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자, 이때 중앙으로 올라오지 못했던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들은 뭐가 된다? 향리가 돼서 이러한 나머지 조세나 공물징수 같은 짜잘한 이런 지방행정 업무들을 이들이 담당을 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한편 고구려는 수도 개성지방, 개경 외에 서경은 어디겠어? 그렇지. 북진정책의 전진기지가 됐었던 서경이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동경 같은 경우는 어디였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였어. 이 경주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후에 남경이라 그래서 오늘날 서울지방, 이 서울지방을 남경이라 그래서 동경을 제치고 남경이 삼경에 속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경 위에 삼경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옆으로 넘어가 보자. 121쪽.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낼 테니까 좀만 힘을 내세요. 자, 보자. 관리 등용과 교육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자, 여기도 중요해.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게 바로 뭐였어? 고려의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우리는 오늘 그 귀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공부를 하겠다 그랬지?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에 올라오게 되면서 귀족이 됐다고 방금 말했어. 자, 보자. 자, 과거제와 음서제는 고려에서 관리를 선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과거제 같은 경우는 아까 광종이라는 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과거제를 통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충신으로 삼게 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그랬어. 근데 음서제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음서제가 뭐야? 바로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음서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오늘날 금수저 알지? 금수저나 마찬가지야. 자, 음서제를 보자. 고려의 관료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보여준다. 자, 왜냐? 자, 기존에 왕족이 있을 테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이 있을 테고, 또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이러한 사람들의 자제들, 아들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런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도 시험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알겠어? 금수저야. 자기가 공부도 못하고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 아빠가 왕족이고 공신이고 5품 이상 고위 관료라는 이유만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음서제도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에서는 관리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는 광종 때 만들었던 과거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음서제가 있었는데, 과거제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관리가 되는 거지만, 음서제는 왕족과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을 자제에게 두는 특권이었다는 거. 그러한 특권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한편 과거제에는 문관을 뽑는 제술과 명경과가 있었다. 제술과 명경과가 있는데, 흔히 말하면 제술과 같은 경우는 문학적인 능력, 정책에 대한 주관, 논술 같은 걸 시험을 보는 거야, 그냥. 근데 명경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역사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유교경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얘가 암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 보는 건데, 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는, 자, 문관을 뽑는 시험, 문과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과거가 아닌, 특권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라는 길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작가, 이 기술관. 뭐가 있을까? 뭐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천체를 관측한다거나, 이런 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작가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고려는 여러분 불교를 숭배하는 나라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려를 뽑는 승과가 있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자, 문신들을 뽑는 문과가 있었고, 자, 승과, 승려들을 뽑는 승과도 있었지만, 자, 군인, 무과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무과. 물론, 우애가 뛰어난 사람들은 따로 뽑아서 군인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긴 했지. 하지만 과거에는 무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없었던 무과는 언제? 그렇지. 나중에, 조선시대나 이때가 돼야지 공식적으로 이제 과거의 하나로 속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고려에는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음서라는 귀족들의 특권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고려는 과거제를 통해 능력을 바탕으로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자, 여기서 뭐야? 자, 신라 같은 건 어떻겠어? 신라에서는 능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나? 없었지. 왜? 골품제라는 그런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려는 신라보다 더 한 발 앞서 이제 뛰어났다는 거지. 왜? 과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제 음서제를 공부를 해봤어. 자, 하지만 음서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기 쉽다 그랬지.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들은. 자, 그래도 자, 과거제를 통과한 사람과 음서제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 간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었어. 아무리 음서제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은 뭐가 있어? 야, 저놈은 야, 지 아버지가 잘 살고 능력 좋아서 관직에 온 거야. 야, 백으로 들어왔어. 이런 게 시선이 있었는데, 과거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야, 저 능력 좋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데 누가 더 유리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 더 유리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고려는 유학교육. 공부하는데도 힘을 써야 된단 말이야. 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자, 개경에는 뭘 또 최고교육기관,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서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는 거야. 자, 그 밑에 전시과 제도를 보자.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이런 귀족들의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제도 중에 자, 관리 등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다 그랬어? 음서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랬지. 왜? 귀족, 한 번 귀족이거나 한 번 왕족이거나 한 번 공신이면은 뭐야? 대대손손 자신들은 음서라는 걸 통해서 관직에 진출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공무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관직에 올라갈 수 있으면 뭐해? 그래도 관직이라는 것만 있으면 돼? 아니야. 돈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돈이 있어야지 자신들의 그런 특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특권을 유지할 수 있던 게 또 하나가 뭐였었다는 거? 바로, 자, 공음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자, 기존에, 자, 고려는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어. 여기서 말하는 전시과 같은 경우 뭐냐면, 그러니까 관리가 일하는데 주는 봉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 노급이란 게 있었지. 노급. 그거와 마찬가지야. 하나의 땅에 대한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바로 뭐다? 고려의 전시과라는 제도였어. 자, 이거는 관리들이 갖는 봉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시과. 자, 근데 이런 전시과와 별개로 뭐가 있었다는 거야?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나 왕족, 공신들에게는 공음전이라는 걸 줬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차이가 있냐? 자, 관직에 일하는 대가로 봉급을 주는 게 바로 전시과라 그랬죠? 근데 이 전시과 같은 경우는 자, 관직에서 일하는 동안만 주는 거야. 만약에 내 관직에서 물러났어, 퇴직을 했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전시과는 다시 뺏어가지고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들, 다시 새롭게 관직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관직에 있을 때만 주는 게 바로 전시과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음전 같은 경우는 뭐야? 내가 관직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면 다 공음전을 받게 되고, 이 공음전은 대대손손 물려줄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대손손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누려갈 수 있는 거지. 아까 전에 말했던 뭘 통해서? 음서를 통해서 대대손손 관직에도 나갈 수가 있고, 공음전을 통해서 대대손손 돈도 많이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음서와 공음전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걸 고려시대 때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고, 이들이 결국에는 문벌귀족화 돼가지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하나의 세력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후에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자, 기존에 귀족들이 받는 뭐가 있을까? 자, 경제적으로는 이들이 관직에 올라가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전시과가 있었는데, 자, 이와 별개로 귀족이나 특권에 의해서 받는 게 바로 뭐가 있었어? 공음전이 있었어. 이건 자신들의 많은 특권이었어. 자, 또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데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다른 귀족들의 특권이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음서제. 음서제라는 특권을 통해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래 귀족 사회가 형성되고 중앙 조직이나 지방 정치 조직은 어떻게 다 마련이 되었는지를 공부를 해봤어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